전 국가대표 유명 축구선수의 부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남기고 간 한 2억 정도 되는 전세 보증금을 두고 남동생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가족끼리 얼마 안 되는 재산에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자녀에게 웃으면서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을까요?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부인이 남동생과 지금 그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게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짧게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던 집이 있었는데 이 셋째 딸이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유명 그 축구 국가대표 네. 선수의 부인인 거예요. 네. 이 부부가 함께 어머니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사실 이제 약간 좀 위험하셨고 위독하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과정에 상속 유언 공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전세금 2억 2천만 원을 공증을 받아서 이 셋째 딸 명의로 옮기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전날 위에 있던 언니, 둘째 딸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 중에 4,700만 원을 따로 또 인출을 하게 돼요. 네, 통장에서.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있다 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막내인 아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봤더니 장례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 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 알고 봤더니 작은 누나하고 셋째 누나가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장례비는 빼고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었겠느냐 해서 그 장례비를 좀 같이 함께 부담을 하거나 이 재산을 가져간 누나들이 좀 부담을 해라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 가족마다 다 사정은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럴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쪽 이 축구 국가대표 대표 그 선수였던 그분이 이제 좀 기다려라. 그랬는데 기다리라는 얘기만 하고 감감무소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 사정을 중간에 기다리고만 있던 이 동생이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셋째 누나였던 이 선수의 부인이 지금 엄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집에 관련된 전셋집에 관련돼서 동생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지금 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남동생 김 씨는 점유 해제 집행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제 나와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이제 사건 사고가 되면서 굉장히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이게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못이 더 있다 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정을 통해 가지고 이 상속 문제가 집집마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을 받은 셋째 딸은 엄마가 유언 공증까지 해줬으니까 이 돈은 내 거다. 네. 그리고 남동생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살아계실 때 주신 거는 그 돈에서 장례비하고 네. 이런 것들 좀 빼고 나서 가지란 뜻이 그 위에 아니었겠느냐. 언니 중에 그러니까 셋째 딸이 셋이니까요. 네. 밑에 아들이 있고 셋째 딸이 지금 유명 국가대표의 부인이고 네. 그 위에 언니는 이제 통장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네. 빼갔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유언 공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공증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전세 재산이라고 내가 이제 전세 보증금밖에 없으니 이건 셋째 딸에게 다 줘라. 이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한 푼도 안 갑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유언 공증이란 말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게 말이 어려워요. 그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공정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언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유언장을 쓸 때 자필 증서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런 건 말고 아예 증인으로 있을 만한 법조인이 함께 들어와 가지고 네. 이 법조인과 또 증인 한 명,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서 실제 유언을 하는 사람이 말을 부르면 그걸 직접 그 공증하는 사람이 받아 적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언을 한 분하고 이 공증서를 받아 적은 분하고 같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을 한 다음에 이걸 법적으로 그야말로 공적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유언을 하는 형태를 우리가 유언 공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유언 공증을 하고 나면 이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돈을 주고받고 이러려면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협의가 네. 있어야 되는데 유언 공증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그냥 밟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없어도 단독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집이 그 건을 시작해 가지고 가족 간의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합의 안 했어도
심지어 뭐 큰딸은 몰랐어도 유언 공정 됐으면 이제 그 셋째 딸에게만 가게 되는 거군요, 재산이.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게 유류분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소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기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면 네. 경우에 따라서 절반 이하 수준에서 이 어떤 뭐 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는 있긴 네. 있는데요. 네. 이 금액이 사실 2억 2천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큰 돈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네.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이러고 이것 떼고 뭐 간 떼고 쓸개 떼고 하면 뭐 남는 거 하나도 없죠. 뭐. 방금 말씀하신 기업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뭐 증여나 상속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억. 그럼 받을 거니? 아니, 생각하고 말 게 어딨어. 준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이제 상속할 몫을 놓고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게 되는 사례. 이제 상속법에 보장된 지분을 달라 아들로서 딸로서 이런 청구하는 유류분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150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 910여 건으로 10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6남매를 둔 강모 씨는 2년 전 유언장 없이 숨졌습니다. 강 씨의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녀 간의 갈등이 생겼고 남동생들은 누나들을 상대로 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생전에 강 씨에게 수천만 원의 생활자금과 용돈을 드렸던 게 아들이니까 아들 몫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재산을 형편이 6분의 1로 나아가지고 또 용돈을 정확히 좀더 나누라고 드렸더라도 판결했습니다. 누가 더 기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본 거거든요. 재판부는 자녀들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반면 2011년 법원은 친자식이 7명이나 있는데도 50년 가까이 봉양한 양아들에게 유산의 50%의 기여분을 인정한다 이런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 네. 자녀들 그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뭐 아들, 딸 구별 없죠. 그렇죠. 그냥 n분의 1? n분의 1이죠. 이게 네. 1998년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상속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는데요. 그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n분의 1로 나눠 가져라. 이게 이제 그 상속법과 관련된 개정의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드라마 제목이 가족이 왜 이래요? 네, 가족끼리. 가족끼리 네. 가족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여분. 부모님 봉양을 누가 더 열심히 네. 했고 내가 네. 월마다 둘째 딸은 월마다 나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렸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 간에도 확실히 자식이 여럿이면 그중에 잘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여럿이 있으면 속썩이는 자식 꼭 있고요.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해야 될 거 꼭 안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제가 6인데 그중에 딸이 막내였어요. 네. 이 앞에 있는 위에 형제들이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지만 누구도 이 양쪽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막내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다 부양을 네.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부양을 하고 2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던 그 딸에게 당연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 달랑 한 채지만 그게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내 막내딸이 나한테 잘했으니 막내딸에게 여기 있는 집 한 채 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네.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5명의 형제들이 모조리 나서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20년 동안 부모 봉양했던 이 딸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 집을 그냥 내놓은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또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제 한쪽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본처 자식들하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또 새로 결혼한 그 부인하고 거기서 또 상속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족보가 복잡해지면 법도 많이 복잡해지는데요. 요새는 또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재혼뿐만 아니라 삼혼도 있죠. 사혼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여러 세계 제가 자문을 좀 구해가지고 왔는데요. 재혼을 하게 되거나 삼혼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자식들은 n분의 1을 받고요.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받는 것에 1.5를 받아요. 1.5. 네. 그러니까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을 받는다. 네. 그럼 배우자는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한 거죠. 1년을 살았어도? 그러면 네. 하루를 살았어도 법적으로 아, 혼인 그렇군요. 신고가 되어 있으면 네. 그런 법적인 보장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르신들이 살아생전에는 절대 증여를 요즘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라도 들고 있어야
하루라도 더 찾아와서 인사하고 아니, 근데 같이 그게- 밥이라도 먹는다. 그게 꼭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게 왜냐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비용을 이게 경제적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잖아요. 근데 정말 부양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가는 그 정성, 찾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부양이자 동시에 조금 더 큰 의미로는 효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 아예 베개 밑에 넣고 죽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더라도 죽기 전날 죽겠다.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사실상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임종을 맞게 되면 그 자녀들 사이엔 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네. 없어서 사실상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미리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실제 유언 공증이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실제 자녀들 간의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예방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겠죠. 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효도 각서를 쓰고, 네. 효도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까지, 왜냐면, 뭐, 전세 보증금이라도 해줘야 또 결혼도 하고, 요즘 네. 워낙 집값이나 그렇죠. 전세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고 물려줬는데, 정말 너무 서운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효도각서까지 쓴다는 거예요. 네. 이것 가지고 또 소송이 또 일어나고. 그렇죠. 네. 효도 각서를 넘어서서 이제는 계약서가 되죠. 네, 계약서가 그렇죠. 되는데 네. 요새는 뭐 불효자 소송법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효도 계약서라는 게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적어도 이것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양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증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 것인지, 그리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효도계약서라고 부르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은 부당부 증여라고 하는 법적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양식들이 다 이런 있어요. 조건으로 증여한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한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끝으로 자식들에게 그 재산 물려줄 때 분쟁 없이 현명하게 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돈보다는 인격을 물려주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래도 자녀들이 이런 다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생전에 미리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자주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강력하게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유언장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작성을 하고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 그거 카피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그거 코팅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맨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가능하다면 이게 뭐 사전에 증여하면 좋겠지만 어르신들 말씀에 안 죽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빨리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노후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시되 너무 빨리 자녀들에게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이 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호선 교수와 함께 오늘은 증여나 상속 분쟁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